러시아가 헤르손주 방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러시아는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병력인 30개 대대전투단을 드네프르강 서쪽 헤르손주에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헤르손주를 방어하는 병력이 기존 1, 2만 명 안팎에서 4, 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대군의 공세를 막아낸 뒤 곧바로 반격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황의 흐름을 보면 러시아군의 계획대로 전황이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 포병의 침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전선 전체에서 러시아 포병의 움직임이 거의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마스의 탄약고 공격으로 인한 탄약 부족, 포신의 피로 파괴, 숙련 포병 부족 등 여러 이유로 러시아의 포병 화력이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러시아군 포병을 압도하는 역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의 승자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세무기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5만 명까지 증강된 헤르손주의 러시아군을 꺾지 못하고 대피한다면 한국전쟁처럼 끊임없는 소모전과 지지부진한 휴전 협상이 계속되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을 해방하기 위해 했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바스의 실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한 주 동안 헤르손주에서 발생한 화재들을 위성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빨간 점들이 화재이며 이 중 상당수가 폭격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르손 남서쪽 드네프로강 동쪽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투와 관련이 있으나 보병이나 기갑부대가 충돌하는 교전지역은 아닙니다. 서방제 자주포와 하이마스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지역의 러시아 포병과 방공망을 걷어내기 위해 포격한 것일 뿐 소부대 간 직접 전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헤르손에서 가장 큰 격전이 벌어지는 곳은 하늘색 타원과 연두색 타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확대해보면 이를 확신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지도는 연두색으로 표기된 화재지대 확대 사진입니다. 총 13개의 촌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지도는 하늘색 타원 안의 모습으로 소도시 하나와 7개의 촌락이 있습니다. 총 21개의 마을에서 이르핀, 마리우폴, 포파스나, 세베르도네츠크처럼 치열한 시가전이 한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누가 우세를 점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런 사실은 ISW 지도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전쟁연구소 ISW는 매일 올리던 전황제도의 업데이트를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승세를 굳힐 때까지 정보 공개를 최소화해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고 전황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화재 경보로 확인한 격전지를 ISW가 공개한 기존 지도와 겹쳐보면 누가 진군하고 누가 밀려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두 개의 노란 석원이 현재 폭격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격전지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존 러시아 점령 제한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파고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지난 하루 동안 도시 옆에 막대한 포탄이 쏟아진 것으로 보아 참호 또는 기동 중이던 기갑부대를 향해 엄청난 공세가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을의 이름은 노보보스크레센스케로 이 마을을 따라 일렬로 여러 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들은 러시아 헤르손 방면군의 유일한 보급로인 노바카오바카 댐이 위치한 베리슬라보와 코자츠케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마을들을 보병 전투로 차근차근 점령할 수 있다면 기갑부대가 적은 우크라이나군이 마을들을 은원패물로 삼아 러시아군의 포격을 견디며 진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헤르손 동서에 존재하는 T207, T0403 도로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측면에서 원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지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3방향에서 전면적인 남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공습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개량하고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미그 29AS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에이젠-88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해 방공망을 파괴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공격기 편대가 진입 중입니다.
미사일은 미국이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세계 2위 공군력을 자랑하는 러시아를 몰아내고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인 제공 우세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 공군의 무능에 푸틴이 불쌍해질 정도인데요. 정리하자면 현재 헤르손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며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헤르손 북부의 마을을 탈환하며 코자치케로 진격해 노바코바카템을 타격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직격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둘러 공격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헤르손 인근의 지형과 헤르손주 전체의 전황에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인근 키셀리우카 인근 수개 마을을 두고 러시아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손의 요새화된 빌딩을 이용해 방어와 감시의 우위를 점한 러시아군이 자리 잡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헤르손 시민들입니다. 4월에 개시된 첫 공세부터 지난 수개월간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시민들에게 헤르손을 떠날 것을 부탁했습니다. 헤르손이 전쟁이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헤르손에 남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인명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러시아와 정면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르손 대교를 끊고 노바카오바카댐을 탈환해 러시아의 보급을 차단 후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력이 섬멸당하거나 보급을 상실하면 헤르손주둔 러시아군은 항복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세계 군사력 2위였던 러시아가 호락호락 당할 리가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30개 대대전투단을 헤르손주로 급파해 남하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반격을 가한 뒤 방어선을 재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진격이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선택이 러시아군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멸당할 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급 때문입니다. 일례로 152mm 포탄 한 발의 무게는 포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4에서 50kg 정도입니다. 적게 잡아 40kg이라 쳐도 50발에 2톤이나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포탄 50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한국의 최신형 자주포 K9A2의 발사 속도가 분당 10발입니다. K9 한 개 포대 육문이 1분 쏘면 60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순식간에 2톤의 물자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헤르손 방면 러시아군에게는 자주포가 수백 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구식포라도 하루 최소 수천 발의 포탄이 있어야 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탄 운반용 트럭만 매일 100대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류, 보병화기에 쓰일 탄약, 식량, 피복, 수리부속까지 고려하면 러시아 5만 대병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최소 500대 이상의 보급 차량이 각 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에 파손이나 지연을 고려하면 보급 트럭 소요만 6에서 700대에 이릅니다. 말이 6, 700대지 화물차가 최소 6m의 전장이라고 쳐도 차량 행렬만 4.2km나 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렬은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멀쩡한 다리라고는 매일 포격당하는 노바카오바카댐 단 하나뿐인데다 부교를 쪼개 상륙정으로 쓰는 러시아군이 이 정도 수량의 차량을 강 서쪽으로 옮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러시아군의 전투력은 급감할 것이며 서둘러 퇴각하지 않는다면 5만 대병과 그들이 사용하는 수천 대의 장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솔레다르, 이지움 등 원하는 곳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전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자포리자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화염이 남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직결지에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부에서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군을 압도 중이며 우크라이나군이 남진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응해 현재 러시아군에서는 괴뢰국인 도네츠크 공화국의 수도 도네츠크시에서 서북으로 진격해 돈바스 격전지 바흐무트를 노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 이전부터 수도 앞에 주둔했던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바흐무트 인근 솔레다르 일부를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방어군에게 격퇴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는 불바다가 된 솔레다르의 상황으로 볼 때 러시아군 대다수가 통구이가 됐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한 달일지 두 달일지는 알 수 없으나 헤르손의 러시아군이 보급 부족으로 자멸하는 순간이 우크라이나가 남부를 회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을 해방할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최근 엠네스티 보고서를 근거로 우크라이나가 민간 시설에 군을 주둔시키는 범법을 저질렀다고 주장 중입니다. 그런데 이건 궤변입니다. 세계 전문가들 역시 생각이 비슷한데요. 엠네스티가 전문 지식 없이 러시아 편을 들었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엠네스티가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엠네스티는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 단체인데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파급력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고 핀란드 엠네스티의 기관 인물이 그동안 핀란드는 러시아에 합병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측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운영하는 채널의 이름은 소련을 건국한 레닌에서 이름을 딴 레닌과 함께하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보고서는 명의만 엠네스티였을 뿐 러시아의 선전선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가 격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내세우는 돈바스 해방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인은 러시아에 살아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돈바스인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폭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기다리며 고향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왜곡입니다. 지난 8월 3일 AP통신은 동부 우크라이나 중 일부만 도망쳤고 나머지는 떠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러시아의 주장과는 반대로 친러 성향의 돈바스에서는 폭격보다 생활거가 두려운 이들이 바흐무트, 세베르스크 같은 격전지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부는 돈이 없어 피난 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즉 과거 러시아는 선전선동으로 돈바스인들을 끌어들인 이후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심지어 전쟁 후에는 민족해방이라는 호울로 돈바스를 파괴하고 현지 주민 해방을 위한 총알바지로 전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과거의 나치보다 더 나치스러운 파렴치한 행동을 전 세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 보도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